안녕하세요. 자, 전기기기 변압기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22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 효율, 그리고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 및 효율. 일단 변압기의 손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압기는 크게 이 구성하는 재료가 우리가 철과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철에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철손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동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철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히스테리시스손, 또 하나는 와류손, 이렇게 두 가지의 손실이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와류손 알아볼 텐데, 이 철손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부하가 변동이 있어도 일정한 손실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부하 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동손은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즉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손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우리가 부하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부하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철손을 이야기합니다. 철손, I가 바로 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언. 그 다음에 H는 히스테리시스손, 그 다음에 E는 와류손을 뜻합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은 자, 이런 식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데, 결국 K는 어떤 상수고요. F는 주파수, B는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의 1.6에서 2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전압이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히스테리시스손은 철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약 80% 정도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변압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소 강판을 철심 재료로 사용한다. 자, 너무 중요한 말이죠. 히스테리시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저 앞에 히스테리시스 커브,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곡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 잔류자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 중에서 100% 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규소를 약 3에서 4% 정도 넣게 되는데요. 그 규소 강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와류손이 있습니다. 와류손은 맴돌이손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으면, 철심이 있게 되면은 이 철심의 자속 파이가 지나가게 될 때 이 철심 주변에 이렇게 전기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속으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뺑뺑 도는 전기가 바로 와류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와류는 재밌는 것이, 와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은 히스테리시스손과 같지만 여기 두께, T가 두께거든요.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철심의 두께가 2배가 되면은 와류손도 더 커지기 때문에 철심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얇게 해야 됩니다. 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통짜리 철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게 썰어진 철판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심을 성층하는 것은 바로 이 와류손, 즉 맴돌이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기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전압이 일정한 경우 와류손은 주파수와는 무관하게 된다. 와류손은 철심 강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얇은 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어떻게 보죠? 자,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좀 쳐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별표 좀 쳐두세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히스테리시스손은 감소하게 되고 철손도 감소하게 된다. 자,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히스테리시손은 증가하게 되고
줄고 철소는 증가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하손이에요. 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생기는 손실, 즉 코일에서 생기는 손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 동손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또 다른 손실로서 계산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표유 부하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권선의 부하 전류가 흐르면 누설 자속이 증가하여 권선 철심 및 그 밖의 금속 부분을 통해서 그곳에 생기는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표유부하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동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식은 I 제곱에 R 이렇게 계산하죠. 즉 전류가 클수록 동손은 더 커지게 됩니다. 변압기의 효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기의 모든 효율은 무엇이냐, 그 효율을 실제로 재었다라고 할 때는 입력분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한 시간이 10시간인데 출력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몰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100% 곱해서 퍼센트로 이야기했을 때 백분율로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한 10시간을 일했는데 집중해서 완벽하게 공부할 시간이 9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실측 효율은 한 90%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입력도 시간이고 출력도 시간이거나 입력도 전기이고 출력도 전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전기를 집어넣지만 출력은 동력이 되는 거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동력이지만 출력이 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다 효율을 각자 다른 효율로 사용하게 되고, 그런 효율을 우리는 규약 효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동기는 출력이 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계 메커니즘이 있을 때, 자, 여기가 입력이라고 하고 이쪽이 출력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바로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은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입력에서 출력을 뺀 것이 되죠. 즉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는 것도 됩니다. 발전기는 원래 여러분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입력 대신에 여기를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전동기는 전기를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 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실측 효율을, 자, 입력 그대로 가져오고 출력 대신에, 자, 입력 플러스가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입력 마이너스, 자, 손실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발전기, 전동기가 있는데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변압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출력,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출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변압기는 요 발전기와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데, 여기 손실에는 두 가지 손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손실? 철손이라고 하는 것과 동손.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을 PI로 나타낼 수 있고 동손을 PC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규약 효율을 계산하게 될 때 항상 100% 부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집의 전기 용량이 만약에 5kW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5kW 다 쓰는 건 아니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뭐 3kV짜리라고 하면은 3kV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를 80% 쓸 수도 있고 뭐 70%, 50%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100%라고 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 부하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있을 때, 부분 부하일 때, 풀 부하가 아니라 전 부하가 아니라 부분 부하일 때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이럴 때 효율은 출력에다가 n분의 1을 곱하게 되어서, 자, 분모 분자 이렇게 n분의 1 하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손과 철손 중에서 여기 철손은 부하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부하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동손은
부하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여기 n분의 1의 제곱만큼 우리가 부하의 손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부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동선 앞에는 n분의 1의 제곱만큼 우리가 부하의 크기를 반드시 정해 주어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24시간 동안의 효율이고 전일도 있고 전월도 있고요. 1년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 운전했을 때의 효율을 나타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24시간 전원은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일단 철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다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출력 같은 경우에는 n시간만 기동을 하게 되고 동손도 n시간만 기동한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최대 효율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즉 n분의 1 부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철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 동손 부분 부하의 제곱에다가 곱한 것과 같을 때요.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우리가 전부하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어떻게 변압기를 계속 100%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가급적 변압기를 이용할 때 용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변압기의 효율을 위해서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5kV 암페어가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필요한 거는 3kg인데 5kg를 사용해 5kV짜리 변압기로 이렇게 3kg를 사용하는 것보다 애초에 구매할 때 3kV 암페어를 사용해서 풀부하, 전체 부하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효율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만약에 병렬 운전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변압의 변동에 의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압기를 저부하일 때, 부하가 좀 적을 때는 한 대만 운전하고 우리가 부하가 조금 많을 때는 두 대로 운전하게 되면서 항상 변압기를 풀부하 운전하게 돼서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시간 운전할 때 최대 효율 조건, 철손이랑 동손이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것들 별표 쳐볼게요. 전부하 운전 시간이 짧은 경우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무부하손인 철손을 작게 하고 부하손인 동손을 크게 하여 운전한다. 이 동손을 크게 하여 운전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풀부하로 전부하로 운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은 전압 변동률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변압기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쪽을 1차 측이고, 자, 이쪽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측에 부하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을 때, 즉 무부하일 때의 전압을 V2의 제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 부하, 그러니까 전격 부하일 때의 전압을 V2하고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하가 없을 때의 전압이 더 크게 됩니다. 부하가 없을 때, 왜냐하면은 전격이 무엇인가 달렸을 때는 이렇게 전격이 달리게 됐다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무부하가 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의 그 차이, 변동의 크기를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전압 변동률이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백분율 전압 강화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산 방법이냐면은 V2N, 즉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방법으로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백분율 저항 강화와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둘 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을게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내용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도 나와 있고요.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에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측도 건선을 감겨놨는데 2차 측을 제가 일단 이렇게 단락시켜 볼게요.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차 측에서 전압을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변압기의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일 때 한 이 10A 정도가 한번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전압을 1V부터 천천히 올립니다. 2V, 3V 천천히 올렸을 때 예를 들어 한 5V가 정도가 됐는데 10A가 딱 흘렀다. 원래는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그 다음에 전격 부하가 있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르겠지만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딱 10A가 흐르게 된다면 그때의 여기가 전압, 예를 들어 지금 5V잖아요. 이 5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상적으로 이 변압기를 동작하게 되면은 이 변압기에서 깎아먹는 전압, 즉 내부의 전압 강화를 바로 5V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압을 우리가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손실 전압이 되는 거죠. 그때의 전력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죠. 그때 손실 전력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이고요. 일종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손실되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내의 임피던스 강화를 측정하는 것이고,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임피던스 이 전압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부하의 동손, 그러니까 부하가 전체 부하, 풀부하일 때 동손을 설명하고 있고요. 변압기 내부의 부하손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을 이렇게 개방한 상태면은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철손 같은 거, 무부하 손실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자, 2차 측을 단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전부하 동손, 그 다음에 변압기 내의 부하손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 변압기에는 무엇이 있나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보였던 것은 1차 측과 2차 측의 권선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놓은 이런 이권선 변압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권선이 보게 되면 몇 덩어리입니까? 네, 맞아요. 한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권선이 한 개다라고 해서 단권 변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로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 V1을 가하게 되면은 2차 측이 오히려 더 많은 코일이 감겨 있게 되어서 2차 측의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승압기로 이용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용량은 이만큼 코일에 해당하는 용량을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V1이고 이쪽이 V2인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V2에서 V1을 뺀 전압이 되겠죠. 자, 어떤 전압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I2만큼 하게 되면은 어떤 전력이 될 텐데 그 전력을 자기 용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흐르는 전류 I2는 여기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양쪽은 우리가 용량은 V2에다가 I2로 곱한 것이 되고 이것이 이제 부하 용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용량이 얼마냐라고 이제 구하게 된다, 뭐 부하 용량이 얼마냐라고 구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은 V2 그 다음에 I2가 되고요.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 되는데, 자, 부하 용량이 여기서 이제 I2를 만약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I2를 약분하게 되면은 결국 V2분의
V2-V1 이런 모양이 되게 되죠. 자, V2는 무엇입니까? 이건 고압측이고요. 그 다음에 V2에서 V1을 뺀 것은 이건 승압, 올라가는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여러분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주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뒤에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뭐 V결선, Y결선, 델타결선의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권 변압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승합용 변압기, 전압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로 이 자기장이 흐를 수 있는 길이 단축되어서 재료가 절약 가능하게 됩니다. 구리도 이제 좀 감소가 되는 거죠. 누설 자속이 적고 전압 변동도 적게 되고요. 권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동선이 감소되어 효율이 좋고요. 저압측도 고압측과 같이 절연을 해야 한다는 이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설 변압기 있는데 정전류 변압기라고 해서 정전류 변압기는 보통 우리가 누설 변압기는 용접용 변압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수화 특성 저 앞에서 우리가 차동 복권 발전기 이야기할 때 수화 특성 이야기했는데 전류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용접용 변압기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 예를 들어 철심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2차 측에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자기장이 흐르게 자속 파이가 흐르게 되다가 모두 다 2차 측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새는 자속도 발생합니다. 이게 일종의 누설 자속인데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누설 자속도 증가하게 돼서 리액턴스가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감소하게 되죠. 단자 전압 감소하면서 부하 전류가 오히려 증가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전류가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용접용 변압기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류가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류가 일정해야지 용접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류가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용접이 잘 안 되게 되는데 일정한 전류로 발생하는 특징이 바로 누설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용접용 변압기의 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용접용 변압기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죠. 밑에서는 삼상 변압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가 아니라 일반 변압기 3개를 따로따로 해서 3개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하나의 틀로 사용하는 삼상 변압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수록해 놨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